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요즘 모바일 메신저와 SNS 프로필 사진을 일본의 지브리 만화처럼 바꾸시는 분들 많죠. 챗 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애니메이션 화풍의 초상화를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비스가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7억 개 이상의 이미지가 생성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창작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이미지 변환을 위해 챗 GPT에 올린 사진이 자신도 모르게 AI 학습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부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법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세모정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분들이 저희에게 힘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방송을 듣게 된 청취자분들까지 저희 프로그램명을 알 수 있도록 세모정으로 삼행시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넘치는 사랑을 더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상의 모든 정보로 7행시 보내주셔도 됩니다. 1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관의 후임까지 지명했어요.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임명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영배 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 2명이 곧 퇴임을 하잖아요. 열흘 뒤면 나가니까 비게 될 두 자리 후임자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임명하자마자 의문의 시선이 들끓고 있어요. 네. 우선 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된 인물들 면면을 보면 먼저 함상훈 판사는 김경수 전 지사 항소심에서 실형을 내렸습니다. 야권 반발의 여지가 있고 사실 근데 이거보다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논란인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2020년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 때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기도 했고요.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석방 즉시 항고 이런 내용 두고 국회 측하고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고 또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건 정당한 권한 행사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에 삼청동 안가회동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후에 휴대전화를 이완규 법제처장이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서 내란 행위의 동조자다 이렇게 지목된 인물인데요. 인물의 면면도 그렇고 이런 것도 있죠. 대통령이 파멸됐고 대선 일자가 확정이 됐는데 그럼 이건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미뤄왔던 일을 지금 이제 대선일이 확정되는 이 시점에 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이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지금까지 내란 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이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되는 인물인데 그런 사람을 지명한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이렇게 맹비난했고요. 국민의힘은 조금
흥미로운 게 사안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냈어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다. 마은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반면에 재판관 2명 후임자 지명한 거에 대해서 이완규, 함상훈 이분들에 대해서는 2명을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다.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명한 이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된다. 한덕수 대행을 공격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날짜를 오는 6월 3일로 공식 확정했죠. 네, 임시공휴일로도 지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시간 고려했을 때 최대한 늦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이제 후보도 준비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법정 시한 60일 꽉 채워서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됐을 때도 60일째 대선 일자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들 5월 10일, 11일에 후보자 등록해야 되고요.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됩니다. 본투표는 6월 3일, 사전투표는 5월 29일, 30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투개표 절차 시연회라는 걸 연다고요. 네, 선거 부정선거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왔고 하다 보니까 중앙선관위가 어제 위원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치러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중점 관리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는데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은 그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 강화, 선거관리 체제 신속한 구축하기, 또 인력 시설 장비 등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직원과 투개표 사무원 등 업무 종사자가 안심하고 선거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내용을 위원들이 종합해서 사무처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갑자기 치러지는 거리 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짧다라는 특성이 있어서 절차 사무를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에 선관위가 좀 방점을 찍는 것 같고요. 가장 주목받을 건 방금 말씀하신 그 투개표 절차 시연회인데 오는 10일 내일 모레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회입니다. 국민에게 투표 개표 절차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수검표 실시해왔고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도 24시간 CCTV 공개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공정선거 참관단이라는 걸 운영하는데요. 이 공정선거 참관단이라는 건 뭐냐면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사전투표부터 개표까지 쭉 선거 절차 전 현장을 참관하게 되는 겁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거 일자까지 정해지면서 이제 본격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각 정당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고요. 네, 이미 각 후보자들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당일에 4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이미 공직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 그러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5월 4일이에요. 대표적으로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예고를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직 광역지자체장 등 이런 공직자들도 시점을 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경선에 나설 인물들이 15명 이상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안철수 의원 출마 공식 선언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14일로 출마 선언식 예정돼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공고 일정 맞춰서 이번 주에 출마 선언할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그리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오르내리던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고심 중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국무회의 직후에 바로 사퇴를 했고 오늘 오후 3시에 장관식 퇴임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우려가 나오는 거는 이철우 경북지사예요.
뭐 이 계엄 사태 동안에 내란을 옹호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도 경북지사로서 책임져야 될 것들, 그러니까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정상회의를 준비를 이끌어야 될 자리가 공석이 된다라는 거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야당에서도 우려스럽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영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전념을 해도 준비가 소홀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분께서 자기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정상회의 준비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의구심도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에 이제 외빈들이 오려면은 항공기 착륙 문제라든가 이런 것 좀 허점이 보인다고 해서 기본적인 부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자리를 내려놓고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부분에서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뭐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하고 비슷하게 국민 참여 방식으로 후보를 낼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제 비명계 쪽에서 완전 국민 경선으로 가자,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이 완전 국민 경선으로 가자라는 건데. 좀 차이점이 뭐냐면 국민 참여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100% 들어가는 거랑 완전 국민 경선제는 국민 투표가 100%이다 보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통상적으로는 국민 경선이 국민 참여 경선보다 일반 국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다. 왜냐하면 이게 뭐 당원들의 이 의견과 해서 조금 왜곡이 되는 부분들 이런 걸 없애자는 거고, 또 조국혁신당은 아예 범진보 진영 공동 후보를 개방적으로 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명계는 여기에 화답을 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도 그냥 확 열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명계 주장은 당내 기반으로 오른, 뭐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이고 압도적인 후보이긴 하지만 어대명론으로는 중도 확장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대선 본선 승리가 또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비명계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이냐 친명계냐 해서 각자 이점에 의한 신경전이 있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조기 대선이라서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제를 위해서 뭐 선거인단 꾸리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고요. 일단 조만간 당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타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최근에 김건희 여사 측에 명태균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서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전에 이 내용을 전달한 거라고 해요. 그게 이제서야 알려진 거고,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이 언론에 밝힌 바로는 검찰 조사 의사를 타진한 정도였고 정식으로 뭐 소환 일정은 조율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밝혔는데, 그러면 검찰은 아마도 소환 일정 조율되면 김건희 여사 검찰청사로 불러다가 조사를 할 방침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지는 오래됐는데 그동안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라서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았고 김건희 여사도 영부인 신분이다 보니까 뭐 소환을 하려고 해도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경호 이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환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윤 전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국헌 논란의 목적이 사실상 헌재의 결정으로 증명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는 내란죄 잔여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관세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참 이걸 뭐 난장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트럼프 측에서 밝힌 게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 관세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34% 관세 인상을 8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중국에 50% 추가 관세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원래 기존에 20%또 뭐 34%하고 50% 해가지고 이게 104% 그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그러면 중국에 104%를 매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상품이면은 24,400원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가격은 다 이제 배 이상으로 오른다는 거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이렇게 관세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모든 대화는 다 취소될 거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거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다만 그러면서도 관세를 일시 중단하고 또 협상한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저 그냥 10%의 기본 관세가 영구적으로 부과될 가능성, 또 고율의 높은 상호 관세는 일부 완화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 어떤 식으로든 계속 부과될 거다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첫 번째 협상국은 일본이었던 모양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요. 네, 아까 이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은 즉시 시작할 거다.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그 협상한다는 다른 나라들 중에 첫 상대가 일본이 됐어요. 먼저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지시를 했는데 재무장관하고 무역대표부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 그 이시바의 내각과 함께 새로운 글로벌 무역 황금기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곧바로 트럼프하고 이시바 둘 간의 전화 통화도 이루어졌는데요. 한 25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양측이 미일 협력을 확대하자라고 공감대를 재확인한 뒤에 상호 관세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 직후에 트럼프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불허 결정에 대한 재검토도 명령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관세 면제 조치를 트럼프가 약속한 건 아니고 앞으로 이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상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여서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진전은 조금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주목되는데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오늘 방미길에 오른다고요. 네.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 방문해서 제이미 승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나서 상호관세 인하 협의 등을 진행합니다. 아직도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 관세로 발표가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미국 측 동향을 파악하겠다고 전하고 떠났고요. 그리고 상호관세 비롯한 여러 조치에 대해서 협의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오겠다고 설명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리하고 이미 뭐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또 조만간 또 다시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얼른 좀 외교 파트너로서 좀 정상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모정 삼행시 또는 세상의 모든 정보로 칠행시를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콩으로 공성필님, 세상에 흔한 게 라디오 방송이지. 근데 모든 방송이 똑같이 유익한 정보를 주는 건 아니지. 정말 유익한 정보를 듣고 싶다면 KBS 세상의 모든 정보를 들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다 있어 라고 보내주셨고요. 9552님 세상의 모든 정보로 칠행시 지어보겠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이야기 상상만 했던 것들도 이제 현실이 되고 의미 있는 정보가 흐르고 있어요. 모든 순간 궁금함이 생기면 든든하게 곁에 있는 지식의 나침판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줄게요. 보고 듣는 모든 게 지혜가 되는 세상. 이 이상은 챗 GPT의 도움으로 만든 칠행시였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위에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제2경인고속도로인데요. 성남 방향으로 하객분기점에서 남동까지 막히고요. 문학에서 남동까지는 작업도 하고 있어서 부근이 꽤 혼잡합니다. 광명에서 일직분기점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석수에서 능해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면입니다. 달래내 고개에서 시작된 정체가 반포까지 15km 넘게 이어져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영동 부근 2차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화물차 사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인데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목포 쪽은 매송휴게소에서 시작된 정체는 팔탄분기점까지 약 10km 가까이 이어져 있습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요즘 챗 GPT로 메신저 프로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게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뜨겁고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오픈 AI 챗GPT 만든 샘 알트먼도 계속 본인의 SNS에 이것저것 글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네. 처음에 이 지브리 스타일이 나왔을 때 본인이 약간 신세한탄적인 트윗을 올렸었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내가 인공지능 연구를 10년을 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인공지능 연구할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주다가 챗GPT 만들고 나서 2년 반은 계속 욕을 먹다가 네. 갑자기 지브리 스타일이 나오고 났더니 자기가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의 쪽지함에 사람들이 샘 알트먼 당신 덕분에 제가 프로필을 바꿀 수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막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처음엔 어이가 없었던 네.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런데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트윗을 올리냐면 이제 이러다가 우리 GPU가 다 녹아내려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잠 못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일 정도가 지나니까 놀라운 트윗을 하나 올리는데 챗GPT가 처음에 사람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출시되고 나서 회원 수를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딱 5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서비스가 지금까지 회원 수 100만 명 돌파할 때 제일 빨랐던 게 인스타그램이었는데 그게 2달 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달 반에 걸린 일을 5일 만에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랐는데 네. 이번에 이 지브리 스타일이 나오고 나서 챗GPT가 또 회원수가 늘었을 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 100만 명이 더 느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뭐 얼마나 걸렸어요? 아까 5일 걸린 것도 네. 놀라웠잖아요. 네. 1시간 만에 회원수가 1시간이요? 1시간 만에 회원수가 100만 명이 늘었다고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것 같은 게 제 주변에도 이 네. 지브리 스타일 하려고 챗 GPT 깔았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네. 실제로 일주일 동안에 이 그림을 얼마나 그렸냐면 1억 3천만 명이 7억 장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늘어난 유료 구독자 수만 45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막 새로운 막 놀라운 막 저희가 막 복잡한 얘기보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 그림 그리기가 뭐라고 이거 하겠다고 유료 구입자가 이렇게 느니까 이제 상당히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원래 챗 GPT에도 그림 그리기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렇게 그림 그리기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달리라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애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럼 통합이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좋은 데이터로 학습을 했고 두 번째는 학습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세 번째는 답변할 때 고민을 하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그냥 통으로 학습한 상태였다면 네. 이번엔 여기서 좀 추출을 해서 별도로 좋은 이미지 데이터들을 뭐 예를 들면 이미지 회사들과 제휴를 해서 데이터를 좀 따로 줬어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글자 따로 그림 따로 영상 따로 공부를 시켰던 게 이제 챗GPT 방식이라면 이번에 이걸 통합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진 속에 있는 맥락을 얘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어떤 그 세상의 모든 정보에 대한 이 사진에다가 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세상의 모든 정보야라고 하는 정리가 되어 있는 글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예전엔 따로 공부를 시켰는데 이거 통합적으로 시키니까 마치 사람이 그림 따로 글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림하고 글이 같이 있는 책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이런 맥락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세 번째 가장 큰 포인트인데 예전에는 얘한테 그림 그려라고 시키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로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리니까 그림이 이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AI 쪽에서의 대세가 추론이라는 건데 얘한테 너 그냥 대답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대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얘한테도 그림 그려 했더니 그럼 얘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예를 들면 사진 속에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 지브리 스타일이 뭘까? 지브리 스타일이 이런 거구나. 그럼 이걸 갖고 내가 한 컷 한 컷 그려봐야겠다라고 하니까 그림 그리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 상당히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상당히 놀랍게 되는데 네. 실은 이제 아마도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방금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희 MC님과 함께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찍은 걸 갖고 얘한테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이랬더니 얘가 지금 한 그 2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되게 그럴듯하게 이제 잘 만드는 거죠.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죠? 보이려나요? 네. 보이나요? 보인다고. 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보면 뒤에 있는 글자도 뭐 세상의 모든 정보를 완벽한 한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맞춤도 했고 보시면 뒤에 이제 유튜브 버튼 같은 경우도 약간 구현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예를 들면 MC님도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약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줬잖아요. 네. 근데 저게 이제 뚝딱 하고 나오는 거 아니면 1, 2분 걸리지만 꽤 좋아진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다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지브리 스타일이 유행하고는 있지만 네. 그림 그리기에 다른 기능도 많다면서요. 이걸 네. 좀 활용해 보고 싶어요, 저는. 네, 일단은 뭐 땡땡 스타일은 거의 뭐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각종 만화 스타일 뭐 네. 예를 들면 뭐 코난 스타일, 슬램덩크 스타일 등등등 하면 일단 다 네. 나오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이미지 넣고 바꾸는 걸 넘어서서 네컷 만화 같은 것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만든 이 캐릭터 아니면 뭐 전주리 아나운서를 찍은 다음에 네. 전주리 아나운서가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네컷 만화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오. 실제로 꽤 그럴듯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특정 리포트의 내용을 주면서 그 리포트 갖고 만들려고 해도 잘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또 흥미로운 게 요즘에 보면 우리가 그 카카오 같은 거나 메신저 쓸 때 자기 감정 표현하려고 이모티콘 많이 쓰잖아요. 네. 이모티콘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네. 비슷한 이모티콘 아무거나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이모티콘이 많잖아요. 네. 그 이모티콘을 하나 줘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MC님 사진을 줘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사진 속 인물을 이 이모티콘처럼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오. 그러면 실제로 이모티콘이 한 10종류, 20종류가 막 감정 표현하는 게 나와요. 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글자를 넣으면은 이걸 갖고도 이제 실사 수준의 사진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예를 들면 화면 속 뭐 화이트보드에다가 회의를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전에도 그렸는데 얘가 어설펐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처럼 나오기도 하고 더 놀라운 건 아직 한국어는 어색한데 영어로 어떤 리포트 내용을 주고 아까처럼 실제로 어떤 여성이 그 리포트의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요약하고 있는 걸 사진처럼 그려라고 하면 실제 그 리포트에 있는 내용의 영어 모양을 요약을 한 거를 화이트보드에다가 정말로 쓰는 거예요. 네. 쓰고 그걸 사람이 진짜 쓰고 있는 것 같은 걸 그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에 따라서 확장이 끝도 없이 된다는 거고 심지어 합성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뭘 해봤냐면 이 동대문 같은 데에서 보통 이제 옷을 우리가 한때 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많이 샀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옷 사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슷한 스타일인데 티셔츠가 있고 거기에 로고가 다르게 돼 있어서 막 있는 이미지들 막 모여 있던 티들 네.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다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옷이 한 10개 모여 있는 이미지에다가 로고만 예를 들면 뭐
N땡 뭐 나 땡으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그대로 옷에 있는 거에서 로고만 정확하게 바꿔줘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구겨져 있는 티셔츠의 모양들도 그대로 구현을 해요. 그럼 이제 티셔츠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K-팝 아이돌 느낌의 모델을 그려줘라고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옷을 입고 있는 모델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델은 아닌 거죠. 그럼 지금 상황으로 치면 내가 뭔가 소호 쇼핑몰 하는 사람이다. 되게 작은 쇼핑몰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모델 만들어서 그림을 해서 해도 지금 가능한 수준으로 사람들이 볼 땐 진짜 모델 쓴 것처럼 그 정도까지도 지금 됩니다. 제가 이제 해봤어요. 근데 활용도도 좋고 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그럴듯하게 그려내니까 네.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해외에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는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영어는 진짜 거의 한 95% 이상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상상 중에 이런 상상을 먼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저도 그럴 것 같지만 네. 가짜 영수증을 많이 만드세요 일단.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요즘 디지털 전환이 돼서 영수증 없이도 하지만 뭐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 영수증을 어디까지 구현을 해주냐면 구겨져 있는 것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겨져 있는 영수증에 금액만 살짝 바꾸거나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실제 영수증을 찍어가지고 금액을 더 쓴 것처럼 하거나 내가 가지도 않은 음식점인데 음식점 상호 넣어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언론까지 재현을 하니까 예를 들면 이거 악용하면은 끝도 없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좀 이걸 악용할 수 있는 뭐 이게 좋은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제 요즘에 워낙 가짜 리뷰들이 많으니까 특정 사이트에는 자기가 음식 먹은 걸 꼭 영수증을 찍어야지만 리뷰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AI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 한국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조만간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야 이거 결국에는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제 AI가 그렇다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유익한 기능이 있어도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은 꼭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 많이들 만들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쉽게 따라한다는 게 좀 걱정되는 게 저작권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오픈 AI가 저는 미묘한 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지브리를 그려줘랑 지브리 스타일을 그려줘로 하면요. 네. 예를 들면 특정 캐릭터로 그려줘 그러면 여전히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모모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하면 그려지거나 어떤 거는 얘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저작권법상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네. 비슷한 요런 느낌은 내드릴 수 있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프롬프트를 추천을 해요. 네. 그럼 이제 그 스타일 그가 이제 그 AI가 얘기한 대로 어떤 뭐 노란색의 어떤 느낌으로 그려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떠올리는 수준으로 정말 그려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확하게 어떤 A라는 캐릭터를 그리는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화풍에 대해서는 아직 좀 모호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오픈 AI가 과거에는 그런 좀 모호한 게 있으면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네. 비즈니스적으로 좀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런 스타일들을 적극적으로 좀 쓰는 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보여질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사자인 지브리 스튜디오는 어떤 네. 입장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한 언론사가 직접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고 입장을 따로 낼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실제로 일본에서 비슷한 정책이 있었어요. 일본 문화청에서 2023년에 AI와 저작권이라고 하는 자료를 냈거든요. 근데 그 자료에서 화풍이 비슷해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써놨습니다. 일본에서. 이게 왜 그랬냐면 실제로 일본도 AI 계속 키워야 되다 보니까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있어서 AI 쪽에 좀 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풍이나 스타일을 인정해서 AI가 학습시키는 게 이미 2023년에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로 나오고 있지만 단 중요한 건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이건 저작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픈 AI 이걸 갖고 그리는 거 돈 내려고 하는 게 우리끼리 재밌게 쓰는 네.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갖고 뭔가 굿즈를 낸다, 상품을 만든다. 이거는 저작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일단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아까 이모티콘 얘기했지만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올려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팔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칙을 좀 봐야 되는데 네. 2023년 9월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생성의 AI를 활용한 이모티콘 입점을 잠정 제한하는 정책을 이미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이게 AI로 그린 건지 사람이 그린 건지 어떻게 구분해요? 라는 게 필요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AI가 좋아질 때 정말로 사람과 구분이 될까? 라고 하는 건 여전히 좀 고민이 되고 있는 포인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진 올려서 이제 이미지 만들어내는 건데 내가 네. 올리는 사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뭐 하루에 뭐 45만 명씩 올리고 있으면 45만 명 사진을 지금 AI가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 학습을 할 때 학습 데이터를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한 가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 챗GPT 설정에 내 데이터를 얘네가 학습을 못하게 하게 하는 설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실제 설정 값에 들어가면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정을 해놓으시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창 청소를 할 때 신문지를 이용하면 신문의 잉크 때문에 묵은 때나 얼룩이 깨끗이 지워지기도 합니다. 또 프라이팬에 음식이 늘어붙어 잘 안 닦일 때는 팬을 불에 달구었다가 소금을 뿌리고 신문지로 닦으면 냄새도 없어지고 프라이팬도 깨끗해지죠. 우리 식생활에서는 쌀이 주식인데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을 씻어야 합니다. 쌀을 씻고 나서 나오는 뿌연 물을 여러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로 설거지를 하면 천연세제 역할을 해서 기름기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도 있고 화분에 부어주면 물과 거름의 이중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쌀을 씻고 난 뿌연 물을 쌀뜨물이라고 표기하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아마 쌀뜨물이라고 발음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표기 형태와 같은 쌀뜨물이 맞는 발음입니다. 쌀뜨물은 쌀과 뜨물이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것이고 뜨물은 곡식을 씻어내 부옇게 된 물을 뜻하니까 뜨물을 니은을 첨가해서 뜬물이라고 발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쌀뜨물과 같이 생활 속에서 쉽게 얻어 활용하기 좋은 것들은 잘 알아놓으셨다가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4시간 만에 잡혔는데요. 조금 전 낮 12시를 넘어서 밀양과 경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영남과 충북 영동, 호남 동부와 제주도 산지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은 자제하시고요.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출근길에 중부지방에는 구름과 안개,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탁했는데요. 지금은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맑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황사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평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9도, 대구 23도, 경남 양산은 25도까지 올라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7도, 습도는 29%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윤 전 대통령 서울법대 동기인 검사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예고 없이 전격 지명했습니다. 또 헌재 결정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까지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아닌 한독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위헌 무효라고 반발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했습니다.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민주당은 파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징계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며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개헌투기 구성까지 제안했으면서 이제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라 살림이 얼마나 건전한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 수지가 지난해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나라 빚은 1,1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대형 산불이 났던 경남 하동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어요. 네, 또다시 대피에 나선 주민들은 밤새 뜬 눈으로 진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170여 명의 산불 진화대원이 불길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인 끝에 주불은 이틀 만에 진화됐습니다. 욕종면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12시쯤이었는데요. 불과 3시간여 만에 산불 2단계로 격상됐고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회신마을과 양지마을 등 인근 마을 7곳의 주민 500여 명이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해 밤을 보냈는데 지난번 산불이 났던 산청군 시천면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10km 남짓 떨어진 곳이라 열흘도 채 안 돼 다시 또 산불을 마주하게 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마을 주민이 밭에서 예초기로 작업을 하다가 불씨가 날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네, 날씨도 참 도와주질 않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작은 불티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또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주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데 어제 하동 산불도 강한 바람 때문에 불길이 잡힐 듯 말 듯 잡히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고 하고요. 특히 동해안을 따라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순간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는 만큼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마가 휩쓸고 간 지역은 지반이 약해져 벌써부터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불이 잡혔다고 맘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돌덩이를 붙잡아주던 나무들이 전부 타버리면서 이 산불 지역에는 산사태 비상이 걸렸는데요. 2년 전 여름이었죠. 2차례 쏟아진 폭우로 영주와 문경, 영양 등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기도 했는데 당시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이 발생한 의성과 안동 등에서 산사태 위험도가 1, 2등급으로 높은 곳이 전체 분석 면적의 20%를 넘겼다고 하고요. 일각에선 평소 보통 산보다도 산사태 위험이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200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바위나 돌덩이에 뿌리를 내리는 소나무가 많은 이 경북 지역이 비상이 걸렸는데 군락지 대부분이 불에 타버려 큰 비라도 내리면 흙은 물론이고 돌더미가 굴러내려와 대형 산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것만 산불 폐기물 처리에 석 달이 걸리고 비용도 최소 1,500억 원이 들 전망이라 산사태 대비는 요원한 상태고요. 3년 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과 삼척 지역도 아직까지 복구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매년 산사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오기 전에 긴급 복구 지역부터 먼저 파악해 산사태 방어막과 사방댐 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올해 금사과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올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줄고 주산자인 경북 지역 산불 피해까지 겹치면서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과 맛 좀 보나 싶었는데 화마가 기대감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은 약 3만 3천여 헥타르로 지난해 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전망치에 지난달 산불의 직간접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불 피해가 있었던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등엔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25%가 분포돼 있는데 이번 산불로 전국 재배 면적의 약 11%, 축구장 5천여 개 크기에 달하는 과수원이 불에 타버려 수심이 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순이 지나 꽃이 피면 정확한 수급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꽃이 만개하기 전 산불이 확산했기 때문에 향후 공급 물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할 수 없다며 오는 20일 전후로 개화가 시작되면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를 본 사과 과수원에 묘목과 시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8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네,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실탄 4발이 발견됐는데요. 공항 이용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유지역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 수거된 실탄은 5.56mm 소총탄으로 실제 사격도 가능한 활성탄으로 파악됐고요. 주로 미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된 장소로 미뤄봤을 때 국내에 반입된 후 출국 과정에서 버려졌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봤지만 실탄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고요. CCTV를 계속 분석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실탄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년 전 1터미널에서 같은 규격의 소총탄 한 발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돼 경찰과 공항당국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의심이 가는 외국인 한 명을 특정했지만 출국을 해버리는 바람에 수사가 중지됐고 이번 역시도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요? 네, 탄핵 선고 직후 주말 이틀 동안에만 15,0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3배는 많은 규모인데요. 본관 앞엔 100m가 넘는 긴 대기줄이 늘어서기도 했고 나이, 성별, 국적 불문, 각양각색의 관람객이 빼곡했습니다. 오는 6월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선거 이후 언제 청와대 개방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렇게 관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짧은 선거 시기를 고려해서 현 용산 대통령실을 유지하는 방안과 청와대나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문체부 산하 청와대 재단 관계자는 일평균 관람객이 3,000명 내였던 이전과 달리 탄핵 선고 직후 많게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람은 홈페이지에서 접속 당일이나 4주 이내 시점까지 예약이 가능한데요. 현장에서도 입장할 수 있고요. 관광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청와대 재단 관람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누적 관람객은 7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마지막 방문이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누적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 두 사람은 인천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노선을 함께 운항한 뒤 현지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호텔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다투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로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현지 경찰까지 출동하고 또 한 사람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는데요. 결국 한 팀으로 비행에 나섰던 두 사람은 귀국편 운항에 참여하지 못했고 각각 다른 비행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대한항공 측은 대체 인력을 급히 보내서 운항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두 사람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면직 처분됐고요.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기장 한 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항 승무원들은 다음 비행을 준비하는 기간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도 상호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데다 회사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회사의 결정에 불복해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동료 조종사들도 조종석이나 기내도 아니고 호텔에서 일어난 일이고 유니폼을 입고 회사 명예를 시추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당시 편한 옷차림이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지자체들이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요. 네, 충주맨을 비롯해서 요즘 유튜브 운영 안 하는 지자체 찾아보기가 더 어려울 정도인데요.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또 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좋은 평을 받기도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회수 부풀리기에 매년 수십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공공기관 광고 등 업무를 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총 752건 113억 원어치 유튜브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건당 액수로 보면 부산시의 부산세계박람회 런칭편 3차 매체 광고 의회가 약 4억여 원으로 가장 컸고요. 강원도도 평화지역 관광지 홍보 등에 2억 6천만 원, 서울시는 이화영 기념관 광고에 2억 원을 썼습니다. 유튜브 광고는 이용자들에게 강제로 광고를 노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문제는 암암리에 이뤄지는 구독자, 조회수 부풀리기입니다. 지자체들은 유튜브 영상 제작을 의뢰하면서 핵심 성과 지표로 구독자와 조회수 증대를 내거는데 이로 인해 용역업체는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려주는 사설 마케팅 업체에 암암리에 금전을 주고 목표 수치를 달성한다는 게 업계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구독자 5만 명, 조회수 10만 이상, 킬러 영상을 만들어라, 건당 최소 5만 원씩 구글 애즈 광고를 집행하라 이렇게 대놓고 과업을 지시하는 지자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17개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평균 누적 조회수는 628만 회 정도인데 이 중 18에 가까운 77%가 유튜브에 광고료를 지급하고 이용자에게 강제로 노출하는 광고조회, 애드뷰로 집계됐는데요. 충주맨의 충주시 유튜브에는 해당 비율이 0%, 그러니까 한 푼도 유튜브 광고에 쓰지 않았다는 것과 참 대조적입니다. 또 앞서 잠깐 짚어본 것처럼 음지에서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려주는 사설업체를 활용해서 성과를 부풀리기도 해 당초 의도가 상당히 희석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남 광양연안에 대형 고래가 나타나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지난 금요일 향고래로 추정되는 대형 고래가 광양 연안에 나타났는데요. 숨은 쉬었지만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해경은 수심 4m 안팎의 낮은 수심에 있던 고래를 배를 이용해서 넓은 바다로 유도했는데 이렇게 잠시 사라졌던 고래는 다음날 오전 다시 나타났고요. 아직까지도 인근 바다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네요. 이빨고래 중 가장 큰 향고래는 최대 18m까지 자라고 최대 80분 동안 수심 2200m까지 잠수하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대형 고래가 우리나라 연안에 나타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연안으로 떠내려왔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직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워낙 크다 보니까 다이버를 투입하기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현장을 찾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3년 전에도 국내 해안에서 발견된 경우가 있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만 안쪽 연안에서 그것도 산채로 발견된 사례는 드물다면서 일단 외형적인 문제는 확인되지 않아 모니터링하고 있고 해경과 주변 선박을 통제하고 먼 바다로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금값이 크게 뛰면서 금괴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밀수 방법도 각양각색이라고요. 네, 관세청과 인천공항본부 세관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인천공항을 통한 금괴 밀수 적발 건수는 지난 1월 1건과 2월, 3월 6건이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4일 적발된 중국인은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개, 2kg,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을 가당 바닥에 숨겼다가 단속에 적발됐고요. 또 다음 날에는 홍콩에서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이 부처상 금제품 5개, 7억 4천만 원 상당을 사타구니, 벨트 등에 숨겼다가 인천공항 본부세관 단속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같은 달 18일에는 대만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대만인이 금제품 3개를 바지와 신발 안쪽에 숨겼다가 단속됐고 또 며칠 뒤에는 대만에서 입국한 대만인이 금제품 5개를 목걸이로 가장하거나 캐리어 바퀴 안쪽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분석 결과 금 밀수는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해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번 적발은 지난달 국제경제 불확실성에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킬로그램당 1,400만 원에서 많게는 2,700만 원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저희의 프로그램명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세모정 3행시 또는 세상의 모든 정보 7행시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김선웅님, 저는 7행시로 하겠습니다. 세상 답답할 때, 상상하는 대로 안 될 때 의지할 곳이 필요하죠. 모여보세요. 든든할 거예요. 정확하고 보물 같은 소식만 전해주거든요 하셨고요. 4207님, 세상에 상상도 못했네. 의리가 있는데 애교를 떨어도 뽑아주질 않네. 모름지기 의리가 있는데 뽑아줄 때까지 보낼래. 든든하게 점심도 먹었으니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보시고 작가님께서 뽑아주겠지. 전주리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6811님이 3번만 들으려고 했는데 뭐야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이잖아. 정말 끝까지 같이 갈게요 하셨고요. 0403님, 세상이 힘들게 해도 모두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간절하다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제 꿈과 세모정 청취율 1등의 꿈 모두 이뤄내자고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보다 센스가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아나운서님은 부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채요? 네. 없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부채를 막기 위해 비상자금을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부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래서 부채는 무조건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대 경제에서 부채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죠. 하지만 이 부채는 좋은 부채가 있고 나쁜 부채도 있습니다. 사용 목적과 관리 방식에 따라 둘을 구분할 수 있고요. 부채를 좋은 부채로 만들기 위한 여러 조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상담을 해보면 생활비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거나 카드로는 막기도 하고요. 또 자녀 교육비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부채 해결이 어려워 상담을 신청하는 고객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에 대한 얘기군요. 그런데 부채가 좋은 부채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 좋은 부채란 네. 미래에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하는데요. 부채를 통해 자산을 늘리거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좋은 부채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자금 대출이나 자격증 교육비 등의 부족한 부분을 대출로 통해서 학습과 기술을 습득하고 원하는 직장이나 직업을 얻는다든지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얻은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좋은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좋은 부채가 되기 위해선 우선 충분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요. 그다음 고려사항은 이자율이 낮은 상품을 이용하는 건데 이는 충분한 가치 상승에 대한 시간을 벌어서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자산을 늘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즉 부채를 어떻게 기준을 잡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잘못 활용하면 나쁜 부채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빚, 부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아서 오늘은 특별히 작지만 가게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한돈 세트 준비했으니까요. 궁금한 점 상담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부채, 나쁜 부채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부채를 좋은 부채로 만들기 위해선 적정 비율이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수입, 투자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데요.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채를 조달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적정 부채 비율에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개인의 부채 비율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 DTI, 그리고 부채 상환 비율인 DSR로 나누어지고 여기에다가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인 LTV 등이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DTI나 DSR은 40% 이하가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고정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더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TI가 50%를 넘어가면 부채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DTI를 40% 이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DTI 20% 이하의 비율이 적정 부채 비율로 보입니다. 적정 부채 비율은 경제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대출 발생 전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저금리 대출을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고요. 네. 소득 대비 부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대출을 한번 받아보면 사실 DTI, DSR 이런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기는 하는데 아닌 경우에는 좀 어렵게 느끼시더라고요. 이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왜 DTI 40% 이하가 적정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DTI는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신용카드 대출, 그다음에 카드론 등 모든 주택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나누고 여기서 100을 곱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네.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연간 대출의 이자의 합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나누고 100을 곱하면 40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연소득의 40%가
대출 상한에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는 DTI가 높을수록 부채 상환 부담이 크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DTI가 20% 이하라면 대출 상환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20에서 30% 선이면 대출이 적정하다,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에. 실제로 아이 교육시키고 생활하다 보면 정말 빠듯합니다. 에. 그리고 30에서 40% 선이면 소득 대비 대출 부담이 증가해서 다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보고요. 이때부터 부채 상환 관리에 좀 더 집중해야 하고요. 40% 이상이면 대출 한도가 줄어서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DTI로 부동산 시장의 가열 양상을 규제하기도 하는데요.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에서는 DTI를 40% 제한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50% 제한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는 DTI를 여유가 있을 때 낮추는 게 좋겠죠. 제가 이전 방송에서 대출 정도 상한이나 조기 상한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소득이 증가한다면 DTI가 당연히 내려가겠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원금과 이자 등의 대출을 조기 상한해서 부채 부담과 DTI를 줄이는 게 좋겠죠. 또 금리가 높은 신용 대출이나 카드론 등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거나 아니면 금리가 낮은 대출로 대안 대출을 진행하면 DTI가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DTI를 관리하게 되면 대출 한도와 금리 결정에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DTI와 함께 얘기했던 DSR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최근 금융 당국은 DSR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DSR은 내가 가진 모든 부채를 포함하여 대출 심사 때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계산법은 연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학자금 대출 등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인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되는데요. 또다시 쉽게 예를 들어서 에. 연소득 7천만 원인 부부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을 나누고 다시 100을 곱하면 딱 50이 나오죠. 즉 연소득의 50%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의미인데요. 50%라고 하니까 연소득의 50%가 부채 상환으로 나간다고 말하니 정말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체감이 되죠. 네. 이렇게 DTI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계산되는 반면에 DSR은 모든 대출을 포함하는 더 엄격한 지표인데요. DSR도 비율이 30% 이하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DSR 40% 이상이면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까지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DSR 40% 초과 시 은행권에서는 추가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DSR을 낮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고금리 대출 등을 상환하는 건 물론이고요. 원리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부동산 구입할 때는 LTV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LTV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시 담보 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의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가 50%라면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LTV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하는데요. 지역별로 LTV 규제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먼저 서울 강남 지역 같은 부동산 시장이 가열된 지역으로 규제가 가장 강한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는 LTV가 40%이고요.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조정 대상 지역은 LTV 50%, 그리고 규제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은 LTV 70%이고요.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LTV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겠죠. 그렇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대출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LTV가 낮을수록 자기 자본 비중이 높아지고 금융 안전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DTI나 DSR, LTV 이런 많은 용어들로 헷갈리기도 할 건데 LTV는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DTI와 DSR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즉 LTV는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이기에 지역별 규제를 확인하고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DTI, DSR도 함께 고려해야 대출 가능 여부가 정확하게 판단됩니다. LTV가 부동산 직거래의 바로미터가 되다 보니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LTV 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정해진 LTV 비율을 초과하여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책 대출 상품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을 활용하면 LTV를 높일 수 있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도 LTV가 적용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은 LTV가 아닌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최근 금융당국은 부채의 상환 능력이나 도덕적 해이를 중시 보기에 DSR을 더 중요한 규제 기준으로 삼고 모든 대출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신용등급은 LTV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 부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채니까 당연히 금리 상황이 중요하죠. 그래서 금리 상황,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 그리고 투자 목적, 그리고 금리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고금리 시기에는 부채 부담이 커지니까 비율 조정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효과가 크지만 하락장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때 비상자금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또 개인 투자 성향도 고려해야 하고요. 일단 이를 반영해서 얘기를 한다면 먼저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기준으로 보수적인 투자자는 LTV 40% 이하가 적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투자자는 LTV 50에서 70%,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LTV 70% 이상의 투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LTV가 높을수록 레버리지가 크지만 금리 상승이나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리스크는 커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DTI나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이 크면 금리 인상 시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몇 번 강조를 드렸지만 DTI 40% 이하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로 보자면 70% 이상은 위험하다고 보고요. 30% 이하는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나 50% 아니면 뭐 소득에 따라서 60%까지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부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반적으로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단기 투자라면 높은 부채도 가능하겠지만 금리가 낮을 때는 부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나누는 건 정말 한끗 차이이기 때문에 향후 상환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현명하게 부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콩으로 박지현님,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하셨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통장 잔고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그 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산들이 많아지면 더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채를 빌렸다면 조기 상환하는 형태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0808님, 지출을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빚이잖아요. 수입의 몇 %를 저축하고 신용카드 지출을 몇 %로 정해두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결혼 전 사회초년생이나 그리고 맞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외벌이냐에 따라서 이 저축 비율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금 결혼을 했다면 출산을 안 했다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초년생이라면 소득의 60% 이상은 저축을 해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킬 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40% 이상 저축을 하는 걸 목표로 세우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최하 20% 이상은 저축을 하는 걸로 해야지 네. 미래에 다가오는 재무적 이벤트에서 부채를 안 지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네요. 7162님, 학자금 대출이 좋은 부채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연체가 되면 이자가 너무 세던데요. 당장 취업이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자금 대출도 결국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하셨어요. 이자가 세죠. 네. 그래서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취업이 힘들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일단 대출 상환하는 게 맞고요. 네. 학자금 대출이 좋은 부채라고 얘기했던 것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 저희가 이제 학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학업을 통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좋은 부채라고 했지, 이 부분에 만약에 연체가 된다면 가장 위험한 거니까 어떻게든 연체 안 되게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6154님, 저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완전히 다 갚았는데요. 이러면 안 됐던 걸까요? 하셨어요. 아니 정말 잘하셨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았다니까 정말로 잘하셨는데, 이 부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했을 때 네. 가장 좋은 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부채가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DTI나 DSR은 굉장히 점수가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노후에 새로운 투자를 할 때에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144님, 5년쯤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확정금리로 받았습니다. 이게 좋은 부채였을까요? 하셨어요. 아마 5년 전의 금리라면 코로나 직전이잖아요. 네. 직전이면 현재 금리보다 조금 더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낮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 연말쯤 됐을 때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위에 금리는 조금 내려가는 추세니까 만약에 그때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2.7로 받으셨다고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잘 받으셨네요. 잘 받으신 것 네. 같아요. 자, 오늘 문자 소개되신 분들 가운데서 총 2분에게 한돈 세트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분에게 선물을 드리면 좋을지 저는 못 뽑겠어요. 서영래 원장님이 정해주세요. 그 저축 열심히 하시라고 네. 0808님한테 네. 선물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7162님 화이팅 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들에게는 방송 끝나고 한돈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럼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말 그대로 좀 게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게임한다? 게임을 플레이한다라는 거는 결국 놀이잖아요. 네. 놀이의 일종이고, 사실 놀이라는 걸 그냥 보기보다 인간의 시간에서 놀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우리의 24시간이라는 건 한 3덩이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노동 시간이 있고, 또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수면 시간이 있으면 그 나머지 시간에 우리는 뭘 하냐, 이제 여가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일에서도 잠에서도 충족되지 않는 내가 내 삶을 채워나가는 어떤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데, 게임하는 시간도 이 여가에 들어오는 시간일 겁니다. 네. 보통은 뭐라 그래요? 이 여가라는 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데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여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뭔가를 했는데 생산이 되면 그건 노동이게 되니까요. 그러면 게임하는 시간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말 그대로 즐거움만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이 게임하는 시간의 의미가 좀 바뀌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과 여가의 시간 경계가 무너지는 게 게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게임이 여가가 아니라 노동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게 인류가 출발하면서부터 한 번도 놀이가 노동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이란 말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가라는 건 뭐냐면 노동이 아닌 활동을 가리키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이라고 하죠. 서로 중복될 수가 없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놀이와 노동은. 그런데 최근 게임에서는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정말 여가가 맞아? 이게 정말 노동이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템 현금 거래 같은 경우죠.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요즘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제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게임 안에 모여 있다 보니까 게임 속에 존재하는 아이템들 중에 나는 이거 필요 없어. 하지만 누군가는 너무 갖고 싶어해. 혹은 나는 저게 너무 갖고 싶은데 저걸 어떻게 구하지? 이제 이런 수요와 공급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게임사들도 이런 수요 공급의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이거를 게임 안의 요소로 포함시키는 작업들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 없는 아이템은 팔고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게임 속에서 이제 가상의 화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골드도 있고 이런 걸로 서로 거래하면서 여러분의 욕구를 한번 채워보세요라는 이제 세팅은 이미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템 현금 거래라고 하면 네. 이게 게임 속에 있는 골드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진짜 현금으로 사고 판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게임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인데 네. 게임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걸 찾아요. 그러면 뭐 모험에서 나가기보다 그럼 우리가 만든 시장에서 사오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골드 말고 현금으로 사고 파는 건 어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어떻게 그래도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나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또 자연스러운 뭔가로 인식이 되기도 시작을 했죠. 게임에 접속해서 어떻게 이제 거래를 하냐면 그냥 게임 속 골드라면 이제 거래창이 있겠죠 안에. 네. 거기서 그냥 서로 주고받고 수락하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요. 어디 동굴 앞에서 만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아이템을 건네받고 지정한 계좌에 계좌 이체가 성공적으로 되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지는 현금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우리 요새 왜 동네 마켓 같은 어플처럼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고 파는 일들이 굉장히 익숙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네. 사기 거래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딱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거래 좀 해보신 분들 이건 완전 사기치기 쉽다라고 생각을 바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게임 아이템 뭐 500원에 팔아요, 1000원에 팔아요 하다가 사기당하고 울고 막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금액이 커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스크로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제3자가 중개를 하면서 돈을 미리 받아두고 최종적으로 물건이 안전하게 넘어왔다 했을 때 돈을 지급하는 이 에스크로가 적용이 되는 아이템 거래 전문 사이트들이 한국에 굉장히 크게 성업을 하기도 해요. 이런 거래 사이트는 어쨌든 사업이라 세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네. 대략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 거를 한번 추정을 해봤더니 한참 전성기에는 1년에 아이템 현금 거래액만 대략 1억 5천억 정도의 규모로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 단위로 사람들이 아이템을 사고 판다는 거죠. 1조 5천억이요? 네.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시는데 네. 단순히 이제 500원, 5천원짜리 아이템도 있지만 몇몇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사냥을 해서 구하려면 너무 힘든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고가로 또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테스트 삼아 거래를 해보기도 했고 또 게임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나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다소간의 허풍이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아이템 가격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의 거래 규모가 되려면 개당 가격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도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또 이 바닥에 유명한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진명황의 집행검이라고 말 그대로 검입니다. 검. 온라인 속의 검인데 이거를 강화가 잘 된 것 같은 경우에는 호가로 뭐 정확한 거래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 한 자루에 1억까지도 부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 돼버린 거죠.
저는 게임을 안 해서 그런가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아예 그냥 게임 아이템 거래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걸 가능성을 보고 사업으로 뛰어든 분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뭐 게임 속에서 보면 뭐 물약도 만들고 할 때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재료들을 아예 자기는 게임 접속해서 모험을 하질 않고 하루 종일 10만이처럼 약초만 캐러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몇천 개, 몇만 개씩 모아서 이런 아이템들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현금으로 바꿔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한두 개짜리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100개, 1000개씩 팔면 야 이거는 월급보다 나은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정말로 큰 수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PC방 같은 걸 하나 빌려서 네. 수십 대의 PC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걸 돌리는 거예요. 알바를 써서. 그래서 30명이 열심히 모아서 그걸 현금으로 팔고 또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인건비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인건비가 싼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서 아예 돌아가는 세팅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작업장 혹은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막 찍어내서 현금으로 팔고 또 이걸로 돈을 벌게 하는 이런 형태의 산업이 나타날 정도로 아이템 현금 거래는 꽤 큰 규모가 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 이 작업장의 PC 앞에 앉아서 누군가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게임을 여가로 하는 걸까요? 노동으로 하는 걸까요?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놀이냐 노동이냐 그 경계가 확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게임 시간이 갖는 의미, 게임이 여가 시간이 아닌 노동 시간으로 인식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게임이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현금으로 팔려야 하고 그러려면 어쨌든 아이템을 현금 주고 사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템을 돈 주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저도 사실은 이게 제가 내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고 네. 저는 이제 게임을 해야 재밌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사겠다는 수요가 있으니까 이게 1.5천원씩 거래가 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이템을 현금으로 산다는 거는 사실 게임할 시간을 현금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네. 굉장히 구할 확률이 낮아요. 그러면 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게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0.1%의 확률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더 많이 할수록 이걸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또 그게 또 게임의 재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생 때 학교를 빼먹고 신나게 이제 게임이 재밌어서 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게임이 자기는 너무 재밌는데 아침에 회사 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지치고 하면은 피곤하고 게임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나 그거 정말 재밌었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게임에 들어갔더니 딴 애들은 다 좋은 아이템 들고 이미 나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 같이도 못 하겠어요. 그럴 때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월급을 받잖아. 그러면 저 아이템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얻을 수 있었던 저 아이템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일이 없을 때와 지금 일할 때를 비교해 보면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뭐 남는 시간에 요새는 게임하기보다는 저는 주로 잠을 잡니다. 직업이 게임이다 보니까 좋아하진 않는데 그럼 뭐 평일 쉬고 주말에만 게임하면 되지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게임한 친구들은 이미 다 성장해버리고 저만 꼴찌하면 그게 무슨 재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쫓아가려면 나는 게임할 시간이 없으니 그 시간이 압축돼서 떨어지는 아이템이라는 게 있으니 그걸 현금으로 사면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수요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공급자가 생기는 거죠. 저는 돈은 못 벌지만 시간은 많습니다 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게임에 접속해서 열심히 아이템을 찍어내고 또 그게 나오면 그걸 팔아서 이걸로 난 생계할 수 있어 라고도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게임이라는 게 그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들이 다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템을 사서 하면 그 게임의 재미, 그러니까 노는 즐거움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왜 하냐 하면은 게임을 깼다 안 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을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와 어떤 모험을 겪었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이게 재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소위 말하는 과정의 재미, 놀이가 갖고 있는 그 과정의 재미죠. 우리 어렸을 때 뭐 비단 게임이 아니어도 뭐 동네에서 술래잡기를 해도 술래잡기에서 오늘 우리 편이 이겼어 하면은 그게 오늘 놀이의 가장 재미있었던 점이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는 넘어지고 누구는 싸우고 뭔가 복작복작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노는 재미였죠. 그게 이제 아주 본래적인 의미의 놀이하는 과정으로서의 재미였다면 요즘은 살짝 의미가 다른 쪽으로 나온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옛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오락실에서 뭐 100원 내고 한 판을 했다. 그럼 거기서 뭐 슈퍼 아이템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게임이 끝나면 그 아이템의 의미는 사라져요. 왜냐면 게임이 끝나면 그냥 다시 리셋되는 거니까. 근데 요즘 온라인 게임은 어떻습니까? 서버에 아이템이 남아있죠. 그리고 서버는 24시간 살아 움직이고요. 내가 게임을 끝내도 내가 만든 아이템은 그 안에 계속 영속적으로 남아있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리셋이 되던 어떤 게임 속의 재화들이 영구히 남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게임의 결과들이 영속적인 무언가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의 재미가 분명히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영속적으로 남을 수 있는 아이템의 형태로 나온다면 그걸 사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서 과정으로서의 재미보다 결과로서의 재미가 더 앞서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아이템 현금 거래 얘기를 드렸지만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자동 게임이라는 게 있죠.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그러니까 게임을 자기가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켜놓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 캐릭터가 혼자 동굴에 가서 막 몬스터들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떨어지는 골드를 모아와서 주인님 제가 이만큼을 해왔어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이제 자동 사냥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직장인들이 하세요. 그래서 회사에 보시면 여러분 책상 옆에 휴대폰에 충전기 꽂아놓고 뭐가 막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자동 사냥을 하는 건데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정의 재미가 아니라 결과의 재미를 노리고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의 재미, 결과의 재미 두 개가 있었다면은 옛날에는 과정의 재미만 있었는데 요즘 게임으로 올수록 이 결과의 재미 쪽으로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요즘 게임의 트렌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는 일 자체도 돈으로 사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좀 씁쓸한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서 놀이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사람들에게는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뭐 조금 더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놀이 시간마저도 이제는 상품화돼서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시대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 대행을 시키건 아이템을 사건 자동을 돌리건 그냥 결과만 받아도 우리는 재밌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항상 많은 것들을 상품화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생산 영역에서 만들던 상품화가 이제는 여러분의 놀이도 우리가 충분히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무엇입니다가 되는 시대까지 왔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놀이의 의미 과정에서 재밌는 거 아니야? 라는 의미가 이것도 충분히 사고 팔 수 있는 뭔가가 되니까 이걸 삼으로써 나는 충분히 놀았다라는 느낌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대로 넘어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수적 효과로 이것은 놀이인가 노동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순수하게 놀이를 즐기는 일마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뭐 이 현상이 비단 게임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닌 게 시대가 바뀌고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산업과 동떨어져서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긴 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어렸을 때는 저는 그냥 공터에 공 하나 있으면 남자애들은 하루 종일 놀았고 또 왜 고무줄 하나 50원에 사면은 그걸로 온 동네가 놀 수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축구 한 판을 하려고 해도 요즘은 축구 교실에 가야 됩니다. 공터에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뭐 놀이 같은 것도 이제 그 놀이하는 공간을 대여해서 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동네 놀이터라는 공짜 영역이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놀이가 전반적으로 상품화되고 있다는 현상은 게임을 떠나서 우리 사회 전반에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저는 뭐 이런 상품화가 꼭 나쁘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안전함이 또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내놓으면 그 뭐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놀 것인가라는 취향과 선택의 문제.
좀 더 고도화된 상품 속에서 한편으로는 게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놀이 시간을 돈으로 살 수도 있는 시대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이런 우리의 모든 여가가 오늘날에는 항상 상업적 전제라는 것을 딛고 있다라는 생각은 늘 떠올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떠올릴 때 우리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좀 더 재밌는 놀이의 본질에 가까운 놀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청자분들에게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어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작부터 함께 왔기 때문에 저도 많이 아쉬운데요. 마지막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어린애들만 하는 게임이다라고 했지만 우리 청취자분 연령대를 보면 제가 많이 느꼈던 건 이제 게임은 중년 매체구나. 다들 옛날 게임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힘 받고 갔고 저는 다시 원래 본업은 연구자잖아요. 네. 말을 줄이고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결과로 사회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인사드릴게요. 모바일 치킨 쿠폰과 한돈 세트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윤종신, 장필순의 결국 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